오늘날 자생기 예, 오늘날 자생기술에 대한 적대적인 시대 정신 때문에 한국 사회가 카오스로 들어가고 있고, 현대 사회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는 과학적으로 정당성을 탐구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 놓고 자유주의에 헌신할 수 있는 이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 우선 그 목차를 보실까요? 현대 사회의 서로 모순되는, 현대 사회의입니다. 현대 사회의 서로 모순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대한 열린 사회가 있는데, 그 거대한 열린 사회에서 왜 지식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가 지식의 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열린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그래서 그 문제가 지식의 문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간판이라고 하는 것. 이건 자생적 질서다. 거대한 열린 사회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픈 소사이티. 칼 포퍼가 한 얘기인데, 칼 포퍼가 어떻게 열린 사회가 됐지만 그게 질서가 형성되느냐는 걸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인 데이비드 휴움, 누굽니까? 그 애덤 스미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칼 맹어라든지 하이에크,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자생적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 열린 사회지만, 열린 거대한 사회지만, 그러나 이게 홉스가 말했듯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주장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간판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사회의 간판으로서 자생적 질서는 어떤 식이냐면 이성과 본능의 저편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진화라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게 이성과 본능의 저편에 있는 것이다.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 이런 그 자생적 질서는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적들입니다. 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역시 자유의 적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도 역시 이게 자유의 갈 길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자생적 질서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무시하는 모더니즘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 막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자꾸 묻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들한테 질문하는데, 하이에크라든지 자유주의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어떤 관련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식의 묻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생적 질서라는 것이 역시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제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유주의는 과학적으로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자유주의에 헌신할 수 있는 이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거대한 열린 사회는 문화적 진화의 결과로서 형성된 열린 사회는 성공적이다. 왜 성공했느냐 하는 이유는 자생질서의 존재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자생질서에 대한 적대적인 정신 때문에 한국 사회가 카오스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지금 분량이 정말 많은데요. 많아서 중요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중요한 데서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 특징입니다. 현대사회, 모던이라고 하는 현대사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열린 사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대정신으로서는 설계주의 합리입니다. 설계주의 합리주의, 이게 이성을 아주 무한대로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내지는 도덕적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설계주의죠. 혹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대정신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정신을 적용한 정치가 노예의 길인데,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거대한 열린 사회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라는 이 시대 정신을 정치에 적용해서 카오스라고 하는 소위 노예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대한 열린 거대한 사회라는 거, 이건 뭐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질적 사회죠. 적을 친구로 포용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린 거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협력하는 사회죠. 비대면 사회입니다. 인간관계가 추상적이죠. 모두가 신분상 차별이 없는 사회입니다. 개인주의죠. 열린 사회의 간판은 자생직설이라는 것. 이제 소규모 사회인데, 소규모 사회는 이게 소규모 사회와 열린 사회, 닫힌 소규모 사회와 열린 사회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소사이티, 이게 거대한 사회 마이크로 소사이티인데, 이 소규모 사회는 거대한 사회는 매크로 소사이티,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소규모 사회는 이제 마이크로 소사이티입니다. 동질적 사회죠. 얼굴을 마주하는 사회입니다. 페이스 소사이티, 연대감, 나눠먹기, 우정, 애정, 그룹 애착심, 그룹 의존심, 뭐 집단주의감, 끼리끼리 나눠먹는 타자에 대한 적대감, 배타심입니다.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느냐면 수렵 채취군단 또는 종족사회입니다. 종족사회, 우리나라 종족민주주의라고 하는 종족주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본능적입니다. 이게 이런 사회는 농경사회, 이것이 집단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집단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건 아주 DNA가, 그러니까 뼛속까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인데 이거를 억압시켜준 게 진화를 통해서 이게 자유주의 문화, 시장 문화에 의해서 이 본능적인 걸 억압시켜 억누를 오는데, 이게 가끔가다 등장해가지고 오늘날 본능하고 이성하고 결탁해서 소위 열린 거대한 사회를 카오스 현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소위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는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달성할 집단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목적이 지배하는 텔레오크래틱 소사이어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텔레오크래틱 소사이어티. 아까는 아까 얘기했던 열린 사회의 간판으로서의 자생적 시선은 이건 노모크래틱 소사이어티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 노모스입니다. 노모스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과는 다른 차원의 법입니다. 노모크래틱 소사이어티. 그래서 이게 원시 사회, 원시 사회라든지 오늘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이런 사회주의 사회의 목적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대 정신은 이런데 시대 정신은 바로 설계주의 합리주의죠. 설계주의적 합리주의가 지금 시대 정신으로推를 차고, 이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이게 전세 미국 사회도 그렇죠. 유럽 사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집권하고 있는 게, 좌파들이 사고 패턴이라는 게, 이게 인간 이성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에서 사회를 인간 자신 이성을 통해서 사회 발전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목적에 합당하게 사회를 계획하여 만든 경우에만이 훌륭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 의한 이런 사상을 중시하는 그런 질서는 어떤 질서냐면 자생적 질서 대신에 인위적 질서, 아티피셜 오더, 이게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직은 항상 목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항상 조직이라는 얘기하고 자생적 질서를 대비시킬 때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주의적 합리주의, 즉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컨스트럭티비스틱 레셔널리즘입니다. 과학에 대한 무제한 신뢰죠. 과학주의입니다. 과대평가된 이성, 모더니즘이죠. 이게 모더니즘입니다. 그런 태도가 오늘날 규범 제도 그리고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카오스, 노예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주의적 이성과 본능이 결탁해서 열린 사회를 닫힌 사회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 모순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열린 거대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신 태도, 즉 시대 정신은 서로 모순된 사회였습니다. 레이건과 바이든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죠.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예를 들면 레이건 대통령과 바이든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 그 다음에 독일 얘기를 한다면 독일의 에라르트의 수상과 히틀러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을 말할까요? 이승만 대통령과 문재인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갈 길은 문화적 진화의 결과인 자생적 질서입니다.
열린 사회 하면, 열린 문화의 자유의 길 하면, 자유의 길이라고 할 때 자유가 어떻게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은 자생적 질서다. 그리고 문화적 진화의 결과인 자생적 질서인데, 오픈 소사이티, 열린 사회, 또는 아담 스미스 말하는 더 그레이트 소사이티라고 하는 그런 사회는 거대한 사회죠. 그레이트 소사이티. 거대한 사회는, 거대한 사회를 했을 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걸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이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갈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와 프랑스 계몽주의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저희 사고 패턴, 제가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를 유포시키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 나는 바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지금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는 게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이고 하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인데, 프랑스 계몽주의는 훨씬 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훨씬 후에 들어와 있고, 그에 반해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프랑스 계몽주의만 우리한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아는 사람 참 드뭅니다. 오늘날 학계에서 특히 우리 정치학계라든지 법학계 이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대한 열린 사회의 경제적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서는 경제 문제를 자원 배분, 소득 배분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 경제 문제라는 게 한 사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는 뭐냐, 뭐를 할 것이냐, 이게 경제 자원 배분이고 소득 분배 문제다. 이게 소위 주류 경제학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르치는 주류 경제학이 바로 이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의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자원 배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은 이기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합리적이고,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합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구성주의적 합니다. 모든 걸 전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프랑스 계몽주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전제를 해놓습니다. 전제를 해놓고 주어진 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생산하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게 분배 문제입니다. 소득 분배. 그런데 현대 이걸 오이코노미아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우리 차 선생이 있습니다. 차 선생이 주석까지 붙여놨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주체인 가게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게 경제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코노믹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나 이게 에코노미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자원의 배분, 자원 배분이라든지 소득 분배와 관련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라는 게 뭡니까? 가게라는 게 위계 질서로 되어 있죠. 위계 질서고, 그 다음에 패터널리즘입니다. 그거를 국가에 이제 갖다 놓습니다. 국가 경제. 그렇게 되면 경세재민, 한국을 말하면 경제학입니다. 경세재민은 국가가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을 구제하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 이게 바로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상이. 자원 배분, 조직의 문제죠. 조직 문제. 그리고 구성주의자 합리주의라는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사회의 열린 사회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열린 사회의 지식의 문제죠. 지식의 문제. 왜 지식의 문제냐? 이거를 참 일일이 설명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강연 같으면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쉽게 넘어가는데, 이게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지식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피자를 만들어 파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밀가루 반죽을 이게 필요하다. 그렇죠? 밀가루 반죽은 농부가 거둔 밀을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농부는 밀 재배와 수확을 위해서는 트랙터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리고 농업 연장, 농사짓는 연장이죠. 비료, 관계시설, 그리고 곡물 창고, 곡물 운송업체도 존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자만 생산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성공적인 피자 생산을 위해서는 피자 생산적에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선 수요에 관한 지식이죠. 피자에 대한 수요의 선호라든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시점 등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에 관한 지식입니다. 공급이라는 게 뭡니까? 만들어내는 건데 밀가루 반죽하는 기술이라든지 제분 기술, 밀 재배 수확 기술 등입니다. 수확하는 기술, 그 밀 재배를 했을 때 그걸 이제 수확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의 성격을 볼까요? 지식의 성격. 지식의 성격은 인간이 가진 지식은 전부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걸 전부 안다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 보면 되느냐면 저기 누가 하는 얘기냐면 장대식 교수가 쓴 울트라 소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대식 교수가 쓴 울트라 소셜이라는 것이 호모 사피엔스의 사피엔스에 새겨진 초사회성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식이 부분적인 것밖에 가질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덴버 소셜 브레인 티어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분명히 그 인간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전부를 알 수 없게 되는 부분적인 그다음에 지역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확실하고 틀릴 가능성이 있는 추측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암묵적 초의식적 지식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의식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초의식적인, 즉 암묵적이면서 초의식적인 그런 지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식은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겁니다. 이 암묵적 초의식적 지식. 이게 굉장히 문제죠. 이게 계획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지식,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초의식적인 지식을 정부가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자, 이런 지식은 인지하는 주체를 떠나서는 그런 지식은 인지하는 주체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관적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면, 이 나중에 보면 뭐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 모든 지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건 뭡니까? 모든 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 진리를 부정하죠. 진리를 부정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오스트리아파 하이에크라든지 우리 자유주의는 주관적인 인간이 가진 지식,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게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 과학적 주관주의가 되느냐는 얘기죠. 과학적 지식, 그러니까 과학적 서브젝티즘이 있습니다. 과학적. 그걸 이제 이야기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지닌 지식은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에 비해서 한 줄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에 비해서 한 줄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 이성은 구조적 무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무지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언노운 이그노런스입니다. 언노운 이그노런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니까 인간 아는 지식은 아주 조그맣지만 무한대죠. 모르는 정역이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대, 우리가 모르는 거는 무한대다. 그러나 아는 것은 아주 겨우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마 노자를 공부하신 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식의 존재 형태입니다. 이게 지식이. 현재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피자 만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자가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지식들이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밀가루 반죽 기술이라든지 제분 기술이라든지 밀 재배 수확 기술, 이런 기술을 전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런 지식은 시간과 장소에 관한 특수한 지식입니다. 어느 한 장소, 도서관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각각 머릿속에 들어 있다. 피자 굽는 지식은 피자 생산자의 머릿속에, 제분 관련 지식은 제분업자의 머릿속에, 밀 재배 지식은 농민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은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분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디비전 오브 날리지라는 얘기 있습니다. 지식의 분업이라고 할까요? 지식이 이와 같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의 분업, 디비전 오브 레이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디비전 오브 날리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한 군데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자 만드는 것이라든지 여러분들
연필 만드는 지식이죠. 여기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 만드는 지식, 연필 만드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장소에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체에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거대한 사회의 경제 문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질과 암묵적 지식이 어떻게 소통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거대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거대하게 되기 때문에 거대한 사회, 열린 거대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소규모 사회 같으면 소규모의 닫힌 사회 같으면 이런 문제 생겨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문제가 역시 그런데 이 좀 피자 만드는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전부 다 긁어서 알아야 피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전부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피자 만드는 사람이 이 전체 지식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재 분산되는 지식을 피자 만드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서 알게 되느냐 하는 피자를 만드는데 성공적으로 피자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입니다. 그게 카탈락시로서의 시장 질서, 카탈락시로서의 소통체계입니다. 카탈락시로도 우리 차 선생이 그 밑에 주석을 붙여놨네요. 아주 잘 붙여졌습니다. 원래 에코노미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을 에코노미라고 표시하면 시장의 그 자생적 질서 내지는 시장의 그 교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계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가계라는 게 교환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카탈락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진 개인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자율적인 시장이다. 시장 경제로 혹은 가정 경제와 같이 단일 목적 체계를 조직 내에서의 자원 배분 문제로 의미하는 이코노미와는 다르다. 이 카탈락틱스입니다. 교환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교환이라는 얘기죠. 교환으로서의 소통 체계입니다. 교환 체제로서의 소통 체계. 시장 질서는 에코노미가 아니라 카탈락틱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야 현실에 맞는 이름이 된다는 얘기죠. 원래 그 경제라는 게 과거에 농업사회, 농민들이 있던 그런 사회, 원시 사회죠. 고대 사회를 표현하는 때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의 세계에서는 시장과 가격심이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이 시장이라는 게 소통체계가 있는데 가격을 통해서 각체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피자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제분 만드는 제분업자라든지 뭐 수통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 가격에 농축되는 그 가격을 통해서 각체에 분산되는 지식을 이 피자 생산하는 사업자한테 전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체계죠. 소통체계입니다. 커뮤니티가 소통체계입니다. 예, 그래서 소통체계인데 이거는 이 소통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사소통체계거든요. 지식의 소통체계입니다. 지식의 소통체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과 어떤 거와 비교될 수 있느냐면 언어적 소통체계가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말 가지고 소통체계하는 거 있죠. 소통하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건 언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비언어적 소통체계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체계. 그렇죠. 비언어적 소통체계. 그러니까 non-linguistic communicative means입니다. 비언어적 소통 수단이다. 이런 시장 경제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방법입니다. 언어적 소통 체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체계입니다. political order. 정치 체계에서는 반드시 말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행동이 중요하다. 왜 그 행동이 중요하냐? 봅시다. 언어적 방법은 왜 이제 비언어적 소통 체계 때문에 열린 거대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열린 거대한 사회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어적 방법은 글로 쓰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익명의 사람들과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초의식적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가격입니다. 그렇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적 초의식적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초의식적 지식이라는 걸 예를 들게요. 어떤 여인이 지금 백화점에서 예를 들면 스카프를 샀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왜 스카프를 샀느냐라고 물으면 왜 샀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난 그건 좋아서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누가 사오라고 해서, 아니면 누가 그걸 왜 좋으냐라고 물으면 누가 쓴 거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 하는 식으로 설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암묵적 초의식적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두 재화를 결제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주택을 살 것인가 할 때 그 트레이드업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주택을 사지 않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왜 너 주택을 사지 않고 자동차를 샀니라고 물으면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유가. 그러나 행동으로서는 자기 선호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암묵적 초의식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의견, 아이디어, 취향, 선호, 상황과 관련된 지식이 대부분은 그런 종류의 지식입니다. 제주, 아이디어, 재화 같은 호흡, 불호, 기억과 정신 등에 내장되어 있는 지식이 바로 이게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 흥미롭게도 암묵적 지식과 글은 전달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사지 않고 마음에 드는 상품, 왜 마음에 드는지 않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드는 상품을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그래서 행동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의 자유. 스피치, 정치에서는 그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행동의 자유입니다. 행동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행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중요한 이유인데, 가격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건 가격에 부여된,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소통책으로서 시장의 발견적 절차가 있습니다. 자기 지식 소통과 관련된 시장 기능은 경쟁,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경쟁 기능, 즉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찾을 수 있다. 시장의 경쟁을 발견적 절차로 파악한 최초의 학자는 물론 하이에크다. 좌파 지식인들 또는 보통 사람들이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쟁은 원래 원시인들이 그렇습니다. 원시 사람들이 원시적 마인드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경쟁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냥 두드리고 같이 가슴 두드리고 등 두드리면서 같이 어울려 주는 걸 좋아하지만 서로 경쟁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은 이건 문화라고 하는 게 소위 문화, 이게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누가 경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억압시켜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본능은 경쟁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적응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게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경쟁은 보통 바로 신상품, 신기술, 신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는 절차라는 뜻이다. 창출된 지식의 성공 여부는 물론 가격을 경유해서 이윤의 형태로, 이유라고 되는 이윤입니다. 이윤의 형태로 세상에 알려진다.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는 낡은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거나 타인들의 성공적인 것을 모방합니다.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모방은 사실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강력한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쓴 자유론에서 이 모방에 관해서 소위 관찰입니다. 관찰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관찰의 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인 것의 출발이다. 모방이라고 하는 것, 관찰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 제가 쓴 자유주의 도덕관과 법사상 아니면 특히 그 자유론, 제가 쓴 자유론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의 압력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격 시스템의 존재로 열린 사회가 가능하다는 울트라 소시알리티라는 거죠. 가격 시스템의 존재 때문에, 즉 시장이라는 가격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열린 거대한 사회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사회죠. 엄청나게. 그 울트라 소시알리티입니다. 울트라 소시알리티는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경이롭게도 그동안 비언어적 소통은 눈이나 귀로는 물론 인식 능력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범세계적인 우주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사회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의 귤 수요자는 남미의 귤 수출업자와 가격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이나 선호를 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사람하고 서울 사람, 아니면 저쪽에 남미 쪽의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 아니면
뉴욕 사람하고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삼성의 이 스마트폰 생산업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같이 것이 우주로까지 확대됐죠. 것이 우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열린 거대한 사회가 가능한 이유는 시장 가격의 시장 구조의 존재 때문이다. 시장의 제일 덕목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아닙니다. 자원 배분,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은 뒤처진 겁니다. 뒤인다는 얘기고, 중요한 문제는 지식소통의 탁월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막 천재적입니다. 이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모든 사람한테 전달하는 데는 천재적이죠. 이건 어떤 인간도, 어떤 연구소도, 어떤 누구도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이게 문화적 진화의 묘미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인간의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문화적 진화라는데 진화의 묘미입니다. 이게 상당히 아주 묘하죠. 묘합니다. 이게 진화의 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표현은 뭡니까? 이성의 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이라는 것,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저절로 형성된 것, 이 형성된 이 시장 때문에, 시장의 가격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임금, 이자에 대한 규제는 개인들이 가진 자유로운 소통을 왜곡한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나 임금, 이자 이런 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경외감.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암묵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초의식 지식을 전달해주고 이 전달된 지식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사람들한테 이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가격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대사회의 간판입니다. 현대사회의 간판은 자생적 질서입니다. 여기서 하나, 아까 그 지식의 분산 문제에서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 거대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선택과 집중해야지 모든 걸 전부 알려고 해서는 불가능하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식의 분산 문제, 지식의 디비전 오브 나일리지입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 선택과 집중. 이걸 여러분들한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들으시면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간판은 자생적 질서다. 소통체제로서의 시장 역할은 수백만의 인간들이 협력하고 문명화가 전개되는 거대한 열린 사회의 등장과 성공 조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라는 좁은 사회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그 경제적 여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까지 다 거칩니다. 그 소통체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 언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모든 영역, 학문이라든지 모든 영역까지 다 확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생적 질서라, 소통체로 시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열린 사회, 거대한 열린 사회의 등장과 성공 조건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 체계로 인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것은 모든 발전된 문명화의 징표다. 문명이라는 게 문명화됐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이성을 가지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 체제가 이게 문명화된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문명이라는 게 깨우친다는 얘기죠. 바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게 함부로 건들 게 아니죠. 거대한 열린 사회의 등장과 성공 조건은 바로 자생적 질서다. 현대 사회의 간판은 자생적 질서인 이유다.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슨 자생적 질서가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생적 질서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흔히 모든 유익한 질서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자생적 질서는 존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에 관한 이 과학 이론이 불필요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진화 이론 다 필요 없습니다. 진화 이론 필요 없고, 오로지 있는 건 심리학뿐입니다. 심리학이 뭐합니까? 만든 사람이 심리만 저놈이 왜 저렇게 만들었지? 저놈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했지 하는 심리학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음모 이론이 똑같습니다. 음모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론이 없으니까 이론 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의도나 이기적이라든지 이타적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거와는 관계없이 사회 현상은 또 다른 사회 현상은 제3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음모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게 바로 자생적 질서고 자생적 질서의 이런 자생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 존재할 수 사회과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회는 모든 유익한 질서는 모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 필요 없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사회과학이라는 사회과학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생적 질서의 존재 때문에 경제학도 존재하고 사회과학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생적 질서라는 건 뭐냐면 질서라는 건 사실 지식의 조정 문제입니다. 지식의 조정. 지식의 조정 문제인데 매칭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여기서 끝에 와서 봐요. 처음부터 하죠. 다른 사람이 협조 없이 아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협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계획과 행동이 타인들의 행동과 계획이 서로 조정돼야 한다. 조정이라는 건 매칭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하고 내가 협력을 얻고자 하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지식이 매칭되어야 된다. 이게 코오디네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오디네이션. 그런데 이 코오디네이션이라는 거는 지식의 행동 조정, 이걸 조정 문제라고 하는데 코오디네이션 문제입니다. 코오디네이션, 지식의 조정. 코오디네이션 오브 나리지입니다. 지식의 조정 문제는 데피니션 문제가 아니라 경험적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우리 행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 것인데 늘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행동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칭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매칭시키는 거. 매칭시키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모든 사람과 계획과 행동을 예상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다면 그들의 행위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상호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동이 서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예상이 적중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상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적중돼야 됩니다. 서로 맞아야 되는 다수간 그런데 적중 가능성이 크든 작든 간에 적중해야 사람들이 세운 계획과 행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칭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중할 수 없는 내 기대가 적중되지 않으면 이건 내 계획이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코오디네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왜 지식의 코오디네이션이냐면 행동 조정인데 행동은 지식으로부터 생겨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지식이 코오디네이션 된다는 것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코오디네이션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적중 가능성을 질서라고 부르는데 모든 사회 질서에 따라서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 조정의 문제입니다. 조직이라는 질서도 그렇고 원시 사회도 그렇고 모든 사회라고 하는 것 학문의 세계라든지 뭐 언론의 세계라든지 또는 종교의 세계 모든 세계 모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조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질서는 일반 균형이 자원 배분 대신에 시장을 행동 조정의 문제 즉 질서의 문제로 전환시킨 인물은 하이에크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회 질서 일반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케 하는 연구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가 경제학을 법철학, 정치철학, 윤리학, 인류학 등으로 연구 지평을 넓혀 시장, 자유, 정의, 민주주의를 학제 융합적 시각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질서라는 사고 패턴 때문에 비로소 우리 학문 다른 학문과의 접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질서라는 얘기 없이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 문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고립되는 거죠. 경제학은 경제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오더입니다. 질서라는 얘기 이것이 바로 학문을 넓힐 수 있는 여기서 진화론적 인식론도 진화론적 인식론의 존재 의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 인식론 이건 필요 없습니다. 진화론적 인식론에서는 인간이나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뭐로 보느냐면 지식습득 과정으로 삶이라는 지식습득 과정으로 파악을 합니다. 레벤알스의 캔트니스 게빈 앤더 프로세스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이걸 진화적 인식론에서는
삶을 그런 식으로 치부합니다. 모든 인간도 그렇고 모든 아메바까지 그렇습니다. 미물 짐승 아메바에서 예를 들면 아메바에서부터 아주 인간의 최고의 절정인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식 습득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코나드 로렌츠라는 사람입니다. 로렌츠라는 사람은 생물학자였는데 누굽니까? 칸트의 체어를 칸트가 있었던 그 교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이어받아서 칸트의 선언론을 생물학적으로 해석해 놨습니다. 해석해 놓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생물학적 진화론적으로 하는 그런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물학 노벨상을 받았죠. 로렌츠. 칼포버 얘기 있습니다. 이거 전부 생략을 하고 하이에크가 있습니다. 하이에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센소리 오더를 쓴 사람입니다. 센소리 오더. 21살 때 써놓고 30년 뒤인 1950년에 발간한 오늘날 두뇌 과학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센소리 오더, 즉 감각적 질서에 대한 것도 정신이론도 그런 문제 인식에서 그런 진화론적 인식론적인 해석에서 진화론적 인식론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두뇌 과학의 효시죠. 두뇌가 오늘날 아주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덤비는 자연과학에서 덤비는 그 두뇌 과학입니다. 두뇌 과학의 효시가 하이에크입니다. 이 사람이 감각적 질서를 써놨는데 그 책입니다. 자생적 질서입니다. 자생적 질서. 자생적 질서는 왜 시장에 스스로 자생적 질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시장은 자생적 질서가 되느냐? 그거는 코오디네이션 과정이 있는데 코오디네이션 과정에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코오디네이션 메커니즘이 있고 셀프 코오디네이션,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통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 혼란할 시 스스로 질서가 형성되는 이유는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는 두 가지 과정 때문이다. 하나는 개인들이 지식 사용과 행동이 외부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셀프 코오디네이션이죠. 그리고 지식 사용과 행동이 사용이 스스로 통제되는 과정, 셀프 컨트롤입니다. 후자는 잘못된 지식과 낡은 지식의 사용은 가격을 경영해서 손실 형태로 처벌되고 성공적인 지식의 이용은 이윤의 형태로 보상을 한다. 스스로 통제되는 메커니즘은 잘못된 또는 낡은 지식의 사용을 통해서 조정이 왜곡되어 자생적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준다. 시장이라는 게 시장 메커니즘, 가격 메커니즘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하나는 물론 셀프 코오디네이션 메커니즘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코오디네이션 메커니즘 이거는 하이에크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프라이부르크 학파, walter 오이켄이 유명한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하이에크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지식 사용과 물론 경쟁이라는 얘기는 하죠. 경쟁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절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오디네이션 이거죠. 셀프 컨트롤 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보상하는 메커니즘, 잘못된 지식을 발라내거나 아니면 그걸 도태시키는 거죠. 그런 도태시키거나 처벌하고 성공적인 지식의 이용은 이윤의 형태로 보상한다. 스스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은 잘못된 또는 낡은 지식의 사용을 통해서 조정 과정이 왜곡되어 자생적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준다. 도태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이 성공적인 조정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려면 뭐가 있냐면 법적, 도덕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법이나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죠. 법이나 도덕 질서로부터 결코 특히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주목할 것은 행동 규칙의 성격입니다. 그때 도덕이나 법적 조건, 이게 이제 행동 규칙으로 등장을 하는데, 뭐뭐를 하지 말라는 주로 이제 금지적인 성격인데, 주목할 것은 그런 행동 규칙의 성격입니다. 그들은 보편적,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대한 사회이기 때문에 보편적,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복잡한 세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관한 구체적 행위 지침을 일일이 설정함이 불가능할 것이다. 행동 규칙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추상적 규칙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격과 소유의 존중이라든지 자발적 교환, 자기 책임, 법의 평등과 같은 도덕적 기본 원칙이 그 어느도 침범할 수 없는 자유 영역을 설정하는 그런 규칙 내에서 각 개인들은 자신만의 무한한 구체적 목적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제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지키는 도덕 규칙들이 반드시 성문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의식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초의식적인 행동 규칙을 지킵니다. 부지불식간의 규칙을 지키는 것 있습니다. 인간 시장 경제에는, 시장 바닥에는 두꺼운 이런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는 규칙. 이건 두꺼운 행동 규칙이 있는데, 이런 행동 규칙들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성문화된 것도 있습니다. 성문화되는 것. 그러나 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의식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의 범절이라든지, 예의 범절 또는 시간이 뭐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의 범절이라든지 또는 뭐 직업윤리라든지 이런 규칙들,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윤리들 때문에 시장이 그런 두껍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결코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됩니다. 설사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스스로 그대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면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생적 질서하면, 야 무슨 뭐 2008년 금융위기 아니면 1928년 29년 세계 대공황 있잖아요. 이건 시장 경제가 붕괴된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생겨난 이유는 아까 합리주의적 구성주의 있었습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따른 경제의 정치 때문에 그런 요소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성과 본능이 저편에서 유동의 자생질서입니다. 자생질서는 이거는 소규모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어떻게 소규모들이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를 하느냐 하는 게 문화적 진화인데, 문화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즉 이 본능과 이성이 저편에서 생성 유지되는 질서를 형성하는 게 문화적 진화입니다. 이게 바로 자생질서입니다.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본능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 본능적 질서는 이건 원시 사회의 본능입니다. 가족이라든지 뭐 가족사회, 우리 친구끼리라든지 또는 뭐 민족주의 뭐 이런 것도 원시적인 본능들이죠. 이런 본능적인 이성과 바깥에 놓여 있는 게 이게 문화적 진화인데, 이 문화적 진화로 인해서 자생적 질서가 형성됐다는 얘기죠. 이게 참 묘묘합니다. 여기서는 뭐 일일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언어 있죠. 언어가 자생적 질서입니다. 언어 누가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언어가 자생적 질서의 아주 중요한 대표입니다. 화폐. 오늘날 화폐는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고 국가가 꺼내다가 화폐 주조를 국가가 뺏어갔습니다만, 사실은 이 화폐가 이게 자생적 질서, 인간 스스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됐던 것인데, 사유재산 제도라는 사유재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사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유재산은 이건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 종교규칙, 관습법 등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걸 만드는 사람 없죠. 언어 만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규칙들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습적으로 지켜온 규칙들을 위반해.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이 도입되느냐 하는 건데요. 혁신이라는 겁니다. 규칙들을 지켜온 위반해야 되죠. 이런 위반이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도덕률을 이걸 타부로 여겼던 것을 전부 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혁신입니다. 이 혁신이 일어나는 건 상상이라든지 환상, 본능적인 호기심, 그다음 경쟁 압력, 도태, 위협 등에 대한 반응 또는 불만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경우에는 새로운 행동 양식이 도입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행동 방식이 들어가게 됐으면 테스트를 거쳐서 테스트를 거쳐 성공하면 그런 행동 방식은 무의식적으로 모방들을 합니다. 모방하는 게 의식적, 무의식적, 초의식적으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모방하는 게 전부 다 의식해서 모방하는 게 결코 아니죠. 의식적, 무의식적, 어린애 언어 배우는 거 보십시오. 어린애 배우는 거. 전부 다 이게 행동 규칙을 배우는 것들인데,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죠. 후천적으로 전부 배우는 거죠. 모방을 통한 거죠. 모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여 규칙을 사용하는 사람들 수가 증가하면 타인들로부터 그런 유사한 행동을 기대합니다. 규칙들이 사회 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이유죠. 그들은 성공적인 것이 확산되고 모방되는 과정, 즉 진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 제도가 선택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삶의 개선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편익은 사람들이 관찰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이건 예지적 지식, 엑스한테 예지적 지식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는 건 아닙니다. 순전히 경험이죠. 특정한 규칙을 지키는 인간 그룹이 번창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모방한 겁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 규칙이 어떻게 그런 소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마치 유행을
유행처럼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노랑머리가 몇 사람들이 지금 막 굉장히 확산됐다 하는 얘기인데 확산되는데 노랑머리를 하거든요. 노랑머리가 머리에 노란색 염색 치는 것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은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보니까 예쁘니까 나도 모방하는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모방 과정과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언어, 사회자산, 법, 종교 규칙, 화폐 등이 등장했고 이런 제도들이 시장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장이 주가되는 행동 규칙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같이 등장한 학습된 규칙들은 종전의 금기들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행동을 지정하는 대신에 폭력, 사기, 기만 등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자유를 확립하는 규칙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진화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저절로 형성된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자유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는 따라서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자유는 경험의 산물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유가 주는 편익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유가 확정되기 시작했다. 자유라는 말도 모릅니다. 자유라는 말도 모르고 행동 범위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니까 이익이 편익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자유가 편익을 주는가는 알 필요도 없었다. 자유는 자생적으로 형성 확정된 것이었다. 자유라는 말 필요가 없습니다. 화폐라는 것도 생겨날 때 이게 화폐다라고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상품, 하나의 우리가 편리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된 거죠.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법이 이게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제 서서히 의식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나중에 법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 자유가 확정되는 사회 특징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1950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그 점차 자유가 확장되어 왔다. 사람들은 확장된 이유를 몰랐지만 자유가 주는 혜택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을 뒷받침했던 것이 사유재산과 자유였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식,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을 북돋우는 것이 자유였다. 이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발전시켜줘.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 때문에 한국 사회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정부 때문에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이 있는 것이 자유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는 자유를 도덕, 관습, 상관습, 전통, 제도 등과 관련해 해석했다. 그러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반드시 규칙과 절개됐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전통의 합리주의 사상은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고 자유가 가져다 줄 편익을 예측하여 자유를 확립하는 것. 인간의 이성의 창조물로 봤습니다. 이게 프랑스 계몽주의입니다. 프랑스의 문화라고 하는 게 프랑스 문화라는 게 결국은 인류 사회를 자유로 가는데 결정적인 자유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합리주의 사상. 프랑스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홉스, 루소, 홉스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죠. 홉스, 그다음에 루소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합리주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죠. 자유의 합의된 것, 일반 의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진리다 하는 식이죠. 일반 의지. 여기에서 사회를 만들어내는 예측된 편의를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자유주의, 구성주의, 합리주의가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한 10분만 더 주실래요? 네? 안 돼요? 아닙니다. 요거만 합시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10분. 자, 네, 진행해 주십시오. 근대라는 의미입니다. 모더니즘이 근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는 것이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조직상을 실현하는 게, 그래서 이성과 본능의 결탁입니다. 이성과 본능의 결탁. 이게 바로 근대 사상입니다. 근대 사상. 모더니스트가 말하는 그런, 이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회적 근대화는 뭐냐면, 우리가 근대라는 말을 본능과 이성의 너머에 있는 자생적 질서를 간판으로 하는 거대한 열린 사회가 아니라 사회 제도와 사회적 과정은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설계되고 통제될 경우에만이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사회과학적 또는 사회 정책적 정신 태도로 이해한다면 자유주의는 근대적인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생적인 걸 중시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 합리적인 것, 이거는 반대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모더니스트를 반대합니다. 모더니스트.
사회적 근대화는 주어진 목적을 가지고 공학적으로 사회를 가져오는 사회주의 행동을 말한다. 자유주의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논거를 통한 치명적인 근대화의 잘못을 가지 않는다. 그렇죠. 자유주의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논거를 가지고 논거로서 치명적인 근대화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근대화. 그런데 그 근대화의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권 사상이 있죠. 자연법 사상. 이 자연법 사상은 천분권 사상입니다. 이게 인간은 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가 보편적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게 천분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유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 본능적으로 사회주의. 뼛속까지 사회주의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자연권 사상은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권 사상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부 인간은 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류 보편적인 권리, 자연권을 찾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이성이 이것이 그 모더니스트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도 반대합니다. 사회 계약론이 있죠. 합의를 통해서 만든 게 있죠. 이것도 화폐, 언어, 종교, 기본, 비공식, 관습 등 인간 사회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합의를 통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인간 이성이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토마스 홉스, 장자크 루소, 존 롤스, 오늘날 그렇습니다. 케인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계몽주의 전통이죠. 이 이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도 모더니스트입니다. 우리 반대합니다. 자유주의. 똑같이. 인간 이성은 그럴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우리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이긴 하지만 문화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인간 두뇌라는 생각하기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생각하기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창조, 새로운 것을 만든다. 새로운 문화를 고안할, 도덕률을 고안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도덕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전제다. 이런 도덕률이 문화적 진화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간은 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사회의 종속 변수입니다. 이성이 사회의 독립 변수가 아니라 이성이 사회를 조정 통제하는, 이성이 사회 밖에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이성은 사회를 통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이게 이성입니다. 이성은 종속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회를 완전히 종속 변수만 있느냐? 인간 이성은 조그만 힘이 있습니다.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칙의 적용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개혁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질서에 적합한 개혁을 하라는 것이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장을 다른 방향으로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는 비판적 합리주의입니다. 비판적 합리주의. 그러나 비판적으로 합리를 전제한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스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인간 이성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그래서 반합리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반합리주의를 할 수 없는. 과학주의와 과학입니다. 과학주의, 과학. 우리가 근대라는 말을 과학주의라고 이해한다면 자유주의는 근대적인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죠. 근대적인, 이건 포스트 모더니스트와 똑같습니다. 근대라는 말을 과학주의로 이해한다면 자유주의는 근대적인 것을 반대합니다. 과학주의란 뭐냐? 사이언티즘입니다. 과학주의란 사회과학이 공학적인 접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과학적이라고 믿는 태도가 이게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전혀 다른데 과학주의는 우리는 싫어합니다. 자유주의는. 그러나 과학은 좋아합니다. 과학은 인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주의 대표적인 주류경제학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쪽에서는 주류경제학이 이게 대량 수익이 거시중 이게 수량 경제학, 이게 시장을 배분 기계로 파악하고 경제를 제2의 물리학으로 만든 주류경제학, 복잡계를 단순계로 만들어서 이루어나는 게 주류경제인데 이것도 시카고 학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학주의지 과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유주의가 과학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여기서 과학주의와 과학과의 엄격한 부분, 예를 들면 하이에크는 이성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를 진지하게 여기면서 인간에게 봉사하는 제도를 계획하지 않고 진화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을 촉구합니다. 진화적 과정이 과학적인 설명이거든요. 진화라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설명. 그런데 이성에 빠지고 진화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을 촉구한 게 하이크다. 이성이 자만에 빠지지 않고 행동 대안들의 작동의 방식에 관한 패턴 예측. 이게 구체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예측입니다. 패턴 예측. 아니면 원리 설명. 시장 경제, 아까 얘기했던 경쟁 원리라든지 자생적 질서의 원리, 코오디네이션 원리라든지 이런 원리 설명에만 가능하지,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이 뭐 A가 보면 B 결과가 나온다. A 제도를 넣으면 뭐 계량해가지고 그 결과 분석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맞지 않고 결국은 뭐냐면 인간 이성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회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 예측은 불가능하고 복잡계를 단순 현상으로 환원해 설명할 수도 없다. 복잡계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상세하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을 학자가 전부 알아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는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관한 팩트에 관한 지식입니다. 팩트에 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팩트에 관한 지식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 그다음에 지식의 자생적 조정 원리와 같이 원리 설명과 특정 행동 규칙이 존재할 경우에는 행동 조정 과정이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등 패턴 예측만이 가능합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면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패턴 예측입니다. 패턴 예측. 그렇죠? 패턴 예측입니다. 지식에 의해서 지식의 조정 과정이다. 시장은 지식의 그렇게 작동한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게 바로 원리 설명입니다. 원리, principle, explanation of principle이죠. 그 다음에 예측도 prediction of pattern입니다. 패턴 prediction입니다. 패턴 prediction. 아니면 principle explanation입니다. 이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복잡계는 그렇습니다. 복잡계. 단순계는 과학주의죠. 과학주의. 자연과학입니다. 물리학이죠. 엔지니어링 지식입니다. 엔지니어. 뭐 택시를 만든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거는 엔지니어링 지식이거든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집을 짓는 것처럼 사회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팩트에 관한 지식들을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전부 수집해서 가공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경쟁의 결과도 미리 예측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은 비로소 알려진 사실에 관한 지식을 미리 안다면 경쟁은 불필요하다. 발견적 절차의 경쟁의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사회주의는 노예의 길이다 하는 것, 사회주의는 노예의 길이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 있습니다. 노예의 길을 썼을 때 이미 하이에크는 그 당시에 이게 사회과학적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과거에는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에크의 방법론을 보면 과학에 대해서 아니고 소위 understanding method를 사용했습니다. 그 헤르만 오이틱이 있어요. 헤르만 오이틱. 이해 방법을 해서 사회과학의 존재를 좀 무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노예의 길을 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 방법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38년도에 지식의 사용이라든지 40년에 쓴 지식의 사회적 이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는 하긴 그때부터는 그래도 비교적 경험적인 이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노예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 사회적 노예를 간다고 하는 예측을 한 것은 바로 이거 예측하는 건 과학이, 그러니까 패턴 예측이거든요. 또 패턴 예측. 그래서 그러니까 예측은 따라서 과학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학을 부정합니다. 과학주의까지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과학까지도 부정합니다.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은 함께 할 수 없죠. 자유주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이건 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주관주의 때문에 모든 것은 그냥 주관주의 때문에, 그렇죠.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주관적이라는 이유에서 가치에 대해 상대주의 입장을 표현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도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대의 관계라든지 가치대의 관계, 중립성, 갈등, 양립성 등에 관한 분석은 과학 검증을 가능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죠. 가치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중립성이 가치들 간의 관계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객관적 가치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평화, 정의를 적극적 개념으로 규정한다면 객관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로의 자유, 평화와 같이 네거티브하게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뭐뭐가 아닌 것들. 이 정의가 무엇이냐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아닌 것이 뭐냐? 페어플레이가 무엇이냐? 페어플레이란 뭐냐? 뭐를 페어플레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페어플레이가 아닌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우리는 정의라는 것, 진리라는 걸 네거티브한 차원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찾아내기 시작함으로 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것. 소위 칼 포퍼의 반증론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계속 반증합니다. 반증에서 승리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네거티브하게 차원에서 진로합니다.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아닌 것, 정의라는 것, 정의가 아닌 것. 그 다음에 자유라는 것, 네거티브하죠, 자유가. 소극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러는 것. 네거티브와 소극적, 적극적인 것은 포지티브입니다. 적극적인 건. 무엇이 생기면 무엇이다라는 게 이게 적극적입니다. 포지티비즘이라는 게 실증주의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현상 카탈락시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구조적으로 시장과 코스모스가 기초가 되는 그 노모스로의 규범이다. 이 문제는 시장 현상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경제학의 과제는 지식의 조정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사회과의 과제도 계획되지 않고 계획할 수 없는 자생적 질서의 등장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게 사회과학식이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이거 도킨스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킨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해악을 쳤습니다. 이게 도킨스라는 그 이기적 유전자 있죠. 이기적 유전자.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 본능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본능적인 눈으로 시장 사회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보냐면 무자벽이 뭐죠. 무자벽 서리소역과 인정사정 과정은 이기심과 같이 한 게 체제라는 것이 사회상물학의 인식입니다. 그렇죠. 혈연 관계도 친구 관계도 아닌 익명의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체제를 자본주의죠. 익명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회체제죠. 그래서 무자벽 서리사요. 그래서 도킨스에게 자본주의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사회다.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시각을 유포시키는 중요한 인물. 그래서 이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의 그 도킨스의 제자인 최재청 교수입니다. 최재청 교수. 굉장히 제가 글로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최재청 교수죠.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삶에서 그런데 이제 도킨스가 이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삶에서 다윈즘을 버리고 다윈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 그런 체계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예견할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도킨스는 이기적인 독재자 혹은 유전자들이 폭정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자연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세계 역사상에도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순수하고 사실 없는 이타주의를 기르고 가꾸는데 우리의 의식적인 예지력, 그렇죠. 이게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자 합리주의죠. 이게 자유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노예의 길로 가는 카오스의 형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예지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생각은 사회공학적 인간을 보편적 이타심을 가진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마크리스 사상과 있지 않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도덕이라는 것은 네거티브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행동. 이건 다른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네거티브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추상적인 네거티브한 정책인 네거티브한 룰이 시장 모랄입니다. 그런데 이 이타심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 이런 행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하다. 이런 행동은 이거는 개인들한테 맡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들한테 맡기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도둑질하지 말라, 자유를 침해하는 것,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일만 할 것이지, 이건 국가가 그런 예지력도 없습니다. 이타심에 의해서 사회를 복지국가 있죠.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이 사람들 복지국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요즘 말하는 그 뭡니까 그 베이직 인컴을 계도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킨스의 기획은 본능적 종족 사회와 초사회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부인하면서 부정하고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오늘같이 거대한 사회로 적용하려는 시도다. 이런 시도는 정부가 거대한 사회에서 이타심이 도덕을 개혁하여 만들 때는 지적 도덕적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에서 깔려있는 이런 믿음은 치명적 자만이다. 그리고 이겁니다. 열린 사회의 간판은 자생적 질서고 이는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바깥에 있는 사회적 모더니즘입니다. 사회적 현상이다. 이는 모더니즘과 자생적 질서라는 것, 열린 사회, 자생적 질서라는 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바깥에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모더니즘으로 설명할 수 없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열린 거대한 사회의 간판, 자생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뭐 한 가지만 끝내고 요거만 하고 요 줄만 끝내고 자생적 질서는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각성에서 무의 사상을 발전시킨 노자. 그 다음에 인간 이성의 무지를 인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지의 출발점이라는 걸 강조했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모든 사회 질서의 문제는 지식의 조정 문제라고 인식했던 하이에크 등이 강조했듯이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불변정에서 인간 이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자생적 질서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무지를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자생적 질서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 자생적 질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좀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뺐거든요. 한 15분이나 뺐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열강을 해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쉬는 시간을 갖기는 예, 우리 민규 교수님께서 열강을 해주신 관계로 예,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태현님, 그리고 모리님, 그 다음에 차영현님, 그다음에 박선영님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박서연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모리님과 그 다음에 차영현님과 의견을 나누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마이크가 준비되셨다면 세 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차영현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질문을요. 만약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채팅창에다가 정리된 질문 하나로 요약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김태훈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합리주의 성향이 강해질수록 네? 정부 권한이 합리주의 성향이요. 합리주의 성향이 강해질수록 정부 권한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면 큰 정부 성향의 국가는 대체적으로 반종교 성격을 보이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반대죠. 합리주의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는 결국은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국가를 믿는 것으로 변환되는 거죠. 국가를 신으로 신적입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이 혁명이 바로 국가라는 걸 신적으로 이겨버렸거든요. 그게 구성주의, 합리주의 특징입니다. 합리주의가 강하면 갈수록 합리주의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성과 같은 이성이라는 건 사회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좋고 나쁨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합니다.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들이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났거나 아니면 적어도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인간이 이런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때는 그게 하일브루너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간 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발전되어 있으면 지금은 계획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일브루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인간 이성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면 국가의 신뢰입니다. 국가의 신뢰. 그로 들어가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모리님께 주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박서연님과 차영님께서 좀 잘 안 재밌는 들리는 거. 토론을 채팅창에다가 해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화면 공유 하나 해드릴게요. 질문은요, 이겁니다. 이 상태를 자생적 질서라고 말하는 분이 많던데
맞나요? 직관적으로는 저 상태가 질서라고 인식되질 않으세요. 제가 화면 공유됐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 집권 22년 베네수엘라, 식량도 치안도 조폭이 장악했다. 자, 베네수엘라가 망했죠. 차베스 정부 때로. 자, 그래서 뭐 엉망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랬는데 범죄 조직이 이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빈민의 지도자로 칭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 조직들이 실제 자치정부 역할을 하는데요. 이들이 이 민심을 얻었던 방법들이 이런 겁니다. 도둑을 붙잡으면 손을 총으로 쏘는 형벌을 내리고, 가정폭력범은 2번 이상 적발되면 총으로 쏜다. 이야, 가정폭력범에 대한 단호함은 약간 마음에 드는데요. 아무튼 마두로 정권보다 이들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방 분권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은 반정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주민들을 동원해 현 정부 지지 여론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부를 자극하면 경찰이 돌아올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 상태를 자생적 질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 적어도 마인에 대한 마인의 투쟁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는. 그러니까 이건 홉스가 말하는 소위 마인에 대한 마인의 투쟁 상태인데,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원래 그냥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형성되었을 자생적 질서가 국가가 개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주의로 들어간 그 결과가 바로 케오스입니다. 그래서 카오스의 한국 사회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상태로 빠진다. 이거는 사회가 아니죠. 아까 지방정부 뭐 있었죠. 뭡니까? 자치정부 어떤 그룹이 맡아서 글쎄, 그게 인류의 초기 단계에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명되지 않은 사회죠. 그러나 그런 걸 거쳐가지고 서서히 형성이 되었던 게 사실은 우리의 열린 사회 문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좌파 집권의 베네수엘라는 결국은 이게 자생지식을 파괴하는 소위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때문에 모더니스트들이 반대하는 과학주의 때문에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거는 글쎄요. 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건 뭐 서로 마인에 대한 마인의 투쟁 상태인데 어떡하죠? 이런 거는 서서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세기 동안 지들끼리 경험을 쌓여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런 경우에 국가가 개입을 한다.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죠. 이런 경우에 뭐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든지 이런 강력한 국가가 등장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 그러니까 오늘날 관련해서요. 예, 네, 교수님, 잠깐만요. 오늘날 네, 열린 말씀해 사회에서 주십시오. 과거의 사회와는 좀 다릅니다. 열린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생적 아, 질서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냥 놔두면 자생적 질서가 파괴되거든요. 스스로. 음, 그래서 자생적 질서가 그대로 놔두면 자생적 질서가 파괴되니까 국가가 보호할 역할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이라고 하는데 일반 법이 의회에서 정해지는 모든 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건. 이 룰오브 로라고 하는 게 있죠. 룰오브 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잘못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정한 법은 모든 법이 법이다라는 식으로 그 법에 따라 통치하는 걸 룰오브 로라고 그러는데 원래 룰오브 로고 자유주의자들이 말했던 룰오브 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통치에 사용할 법이 어떤 성격, 법다운 법이 되려면 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룰오브 로였습니다. 이게 진짜 룰오브 로죠. 그런데 그게 진화적으로 형성된 뭡니까? 범합비평등이라든지 네가티브한 것들, 소극적인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든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또는 뭐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네가티브한 그런 제너럴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면 추상적인 룰들은 진화적인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국가가 그걸 다시 만져서 국가가 그걸 그런 형태의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사회, 오늘날 현대 사회는 과거의 열린 사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라든지 200년 전의 열린 사회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열린 사회에서 차이점은
국가의 역할이 좀 더 크다, 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영현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요. 교수님, 화면을 새로 공유해 주셔서 아까 보여주셨던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에서 14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네,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14쪽에. 네, 14쪽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참여형님께서 지금 마이크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예, 직접 질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14페이지에 자유가 자생적으로 확장된 것 이제 이렇게 써 있었고 잠시만요. 이제 이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잘 살아보세 하고 이제 195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발전시켰던 원동력이라고 봤다면 지금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렇겠죠. 뭐 공허함이에요. 이제 그걸 21세기를 넘어서 이제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을 뒷받침하는 게 그 당시에는 사유재산과 자유였다면 이걸 쪼개서 생각했을 때 현재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을 뒷받침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자유는 어떤 것에 의해서 뒷받침되는지 좀 민 교수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참,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마지막 그 질문이 자유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했습니다. 자유 네, 뒷받침이라고 하는 건, 지금에 있어서 네. 자유의 뒷받침도 말씀드리죠. 자유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유로, 오픈 마인드도 있고, 자립정신,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겠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이야. 이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겠다. 자립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내 스스로 모든 건 내 몸, 내 삶,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지. 그게 필요하죠.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국가로서 망해졌거든요. 지금 베이식 인컴이라든지 모든 제도를 통해서 이게 이런 국가에 자꾸 의지하려는 성향을 제일 중요한 것이 자립심. 아마 이 자립심이라는 건 우리가 집에서 공부할 때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립정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자립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자립정신 이런 것들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스스로 책임져라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지금 현재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을 뒷받침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뒷받침. 이게 이제 우리가 참 못 살았던 때에 이제 잘 살아보세요라는 게 막혀 들어갔는데 오늘날은 그만큼 잘 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쟁 체제밖에 더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지 국가가 낙오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책임 이때 자기 책임만 강조를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이건 네가 네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식시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국가가 자꾸 나갔으면서 국가가 할 일은 뭐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다. 뭐 베이식 인컴으로 뭐 하는 것이다. 뭐 어린애들 그러니까 점심 한 끼 국가가 내주는 게 뭐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니면 돈 없는 사람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물론 이때에도 국가가 할 일은 좀 많이 있습니다. 있죠. 국가가 지금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도와줄 일은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말은 책임감으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책임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교수님. 했습니까? 네, 다음 질문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용님께서
예, 주신 질문이고요. 지금 현재 임준호님까지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질의응답 할 거니까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 계시면 채팅창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원영님께서 해주신 질문은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교수님, 잘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유주의자가 옳다, 좋다고 생각하는 정부,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인플레이션 목표 보통 2% 정도 자산 가치가 조금씩 높아져야 사회가 안정적이라는 가정도 있고요. 자, 세금도 국방 등 기본적인 의무만 이행할 수 정도 등도 있다. 이것 뭐 추상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걷지 않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스크 대란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강론은 논외로 하고요. 아마존의 경우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 판매자를 제재하였는데 자유주의자는 여기에 어떻게 대해서 행동해야 어, 될까요? 우리는 그 질문 다시 찬성해야 한번 해주세요. 될까요? 네. 네, 마스, 질문 다시 해주세요. 네. 마스크 대란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네, 마스크 네, 대란이요. 네. 정부 정책에 대한 강론은 논외로 하고요. 아마존의 경우는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 판매자를 제재했다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까? 찬성해야 됩니까? 자,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서 시장이 반응할 수 있기에 사재기가 일시적으로 벌어져도 그냥 두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해줘. 이게 고증인데, 예를 들면, 그, 공급이 딸리면, 공급이 좀 어떤 쓰나미를 통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면, 화장지가 부족하든 일상생활 용품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때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거는 가격을 최고 가격 혹은 최소 가격으로 정하는 거, 최고 가격이 있죠. 최고 가격을 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라는 건 신호거든요, 신호. 그래서 이건 사재기를 하든 뭐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사재기라는 것이 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오르면 뭐 어떤 신호가 하냐면 새로운 상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재기를 막는 거, 국가가 막는 것보다는 새로이 들어오는 시장 진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가 자꾸 개입해서 사재기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가격을 규제해버리는 게 결과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스크 있죠, 마스크. 마스크 대란. 마스크 대란, 그런가요? 마스크 대란이 세금 문제는 마스크 대란이 있죠. 마스크 대란, 나는 한국에서 마스크 대란, 그 국가가 가입해가지고 오히려 마스크가 나중에 희소돼 버리고 가격이 싸게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 독점이었거든. 그렇죠, 마스크가. 한동안,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마스크가 국가 독점이었습니다. 국가 독점. 어느 누구도 해가지고 공급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막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필요 없고 시장에 맡겼더라면 훨씬 더 이게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마스크 얼마나 자유로운 상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질도 좋죠. 그 다음에 세금 문제인데요. 세금 문제. 세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 세금 문제는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게 예를 들면 국가가 할 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 만들거나 좀 벌써 국방 문제, 경찰 문제 이런 거 유지하는 거, 국가 조직을 운영하는 게 최소한도 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잡느냐면 보통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인 건데 15% 내지 20%를 잡습니다. 세금을 적어도 15% 잡습니다. 15%.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뭐 이렇게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옵티멀한 조세 그건 참 찾기 힘들고요. 하여튼 경험치로서는 15%가 적합하지 않느냐. 소득이 15%. 아니면 뭐 낮으면 10%도 있는데 다른 조세는 뭐 그렇게 치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소수만 우리가 관심을 본다고 그렇습니다. 세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플레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플레가 2% 가격이 올라갈수록 기업들이 활동한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옳지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가면 소비자들이 값싸게 하는데 값 비싼데 값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문제는 걱정 아닌데 이 인플레이션은 별로 안 좋습니다. 2%, 3% 올라가는 거죠.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가격이 떨어지면 그 혁신을 하거든요. 혁신,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이죠. 가격의 역할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김원영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통화정책이라든지 환율, 금리 조정 등을 국가가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자재자는 반대해야 됩니까? 찬성해야 됩니까? 라고 한 번 더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반대해야죠. 반대해야죠. 아, 그 가격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김원영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럼 개별 기업,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기업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같은 데가 있다고 칩시다. 가격 제재를 하는 거를 정부가 막아야 합니까? 개별 판매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 그거는 좀 독과점 규제법인데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독과점 규제에서 소위 가격, 지도 가격입니다. 지도 가격 제재입니까? 그 문제는 독과점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건 답변할 자격이 아닙니다. 혹시 이 방안에 계신 선생님들 분 중에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김희석 박사님 살짝 움직이신 것 같은데. 역시 전문가시잖아요. 아, 가만 있어봐. 여기 네, 잘 죄송한데 들립니다. 제가 들으면서 음. 좀 다른 걸 뭐가 옮겨서 일어나고 뭐에 대한 거였죠? 죄송합니다. 그 가격, 내용이 지정 가격 제도. 그러니까 어떤 백화점 상품이 있으면 예. 재판매 가격 제도지, 재판매 가격 제도. 예. 그 리세일 프라이스 메인터넌스라고 그러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견이 두 개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유소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한 주유소에서 특정한 예를 들면 뭐죠?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이런데 예컨대 거기에서 파는 게 모든 기름들을 다양한 기름을 다 팔도록 하고 또 거기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일정한 정도로 해달라는 조건을 아예 못 붙이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팔 때 그 파는 폭을 얼마 이하로는 좀 내리지 말아 달라든가 그럼 요구를 할 수 있나 없냐 이런 문제를 갖고 한동안 굉장히 굉장히 논의를 오래 했었는데 그걸 두고 일단 경쟁의 측면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모든 주유소를 갈 때마다 거기에 모든 종류의 기름을 살 수 있는 경우랑 그렇지 않고 한 곳에서는 하나만 팔고 다른 기름을 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일단은 경쟁 정도가 어떠냐 해봤더니 그 경쟁 정도가 소비자들한테 주는 게 그렇게 모든 걸 다 팔아야 할 때에 비해서 하나씩만 팔더라도 경쟁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리세일 책 같은 거 어떤 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교과서 유명한 교과서 회사가 미국 내에서 파는 교과서는 일정 굉장히 비싸게 받고 인터내셔널 판이라 그래가지고 저 딴 나라에 저기 인도니 뭐 아시아나 뭐 이런데 파는 거는 좀 싸게 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동시에 그게 판택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보통 나오는 이야기들은 세일 프라이스 자기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줄어들지 않는 한 그게 그런 종류의 경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말하자면 규제를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좀 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아까 그 만약에 교과서라 그러면 교과서를 다시 거꾸로 들고 미국으로 들고 들어와서 굉장히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입이 열려 있는 한 진입 뭐 아주 특별한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진입이 열려 있는 한 가격에 대한 그 자기들 가격 각 경쟁하는 저기 어떤 기업들이 그 밑에 판매하는 곳에다가 가격을 어떻게 해달라는 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하는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예전에 그 독과점 규제를 굉장히 세게 요구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았냐 하면 스탠다드 오일 쪼개기 하거나 그랬을 때도 보면 결국은 그 가격이 더 소비자들한테 비싸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합병 같은 걸 그런 걸 통해 갖고 유통 채널을 효과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니까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굉장히 생산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살기가 어려워지는 일종의 정치적 문제, 경제적 좀 문제라기보다는 길게 간단히 좀 줄이지. 예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저기 짧게요. 우리 모리님께서 이런 추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개별 유통사가 스스로 가격이나 납품 조건, 판매 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나름 시장 적용 과정일 텐데 라는 질문을 예, 해주셨는데 네. 네. 짧게 의견 좀 주시죠. 개별 유통사가 스스로 가격이나 납품 조건, 판매 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나요? 나름 시장 적용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김희석 박사님. 예. 지금 하신 말씀대로 가격을 조정해가는 방법을 열어놔야죠. 길을 열어놔야죠, 당연히.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김희석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국이 교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질의응답 두 분 정도 또 있는데요. 자, 주민등록체제요. 자생적 질서와는 반대된다고 보시나요? 국가가 필요하죠. 주민등록증. 저는 뭐 주민등록증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그렇게 우리 자유주의는 반국가주의적, 뭐 무조건 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이건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나의 신분을 보장을 해주고, 내 삶에 간섭을 해주는데, 근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잘못되죠. 예를 들면 그거를 무슨 정보를 사람들을 감시하는 감시 제도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보호해 준 거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타인으로부터 내 삶을 내가 어디 죽었으면 내가 주민등록증 누가 내가 죽은 내 신분을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것 가지고는 뭐 우리가 그건 문제는 뭐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네, 그리고 다음 분이요. 지금 임준호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실효성도 없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자유주의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뭐를 위반하는 거냐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걸 위반하는 겁니다. 법 앞의 평등. 신분은 다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나 비동성애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학교에 동성애자를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자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자유가 침해되느냐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한테. 그래서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어린애 데려다 키우는 거 뭐라죠? 그것들을. 입양이요? 예? 입양? 예? 입양. 예? 입양. 예, 입양이 입양. 있습니다. 요즘 서구에서는 동성애들끼리, 동성애자끼리 가족을 꾸며가지고,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는데, 입양 기관이 기독교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제정을 해놓는다면, 입양도 기독교가 운영하는 입양 주선 알선업소에도 기독교가 운영하는 입양 알선업소에 동성애자가 찾아오면 알선을 해줘야 됩니다. 알선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알선단체인 기독교의 자유를,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들끼리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죠. 반대하는데, 반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자유주의라고 해서 무슨 다른 방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차별금지. 그게 부합의 평등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헌법학자들이 그 잘못 번역을 해놨습니다. 헌법학자 잘못 해석했는데, 헌법학자들이 보면, 차별금지법을 법 앞의 평등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법의 평등이라는 건 신분이 똑같은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차별을 두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수도권에 진입하든 안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대기업이라고 해서 수도권 진입을 방해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기업을 만드는 걸 그런 거는 룰 오브 로에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기독교든 불교든 또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말이죠. 원래 종교 분쟁이라는 게 자유주의가 해결했습니다. 그냥 놔둬라 이거죠. 자유주의가 해결했습니다. 종교 분쟁을.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종교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종교보다도 위에 있다. 왜냐하면 종교 자유를 중심으로 강조하죠. 그래죠. 종교가 우리나라 종교 분쟁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불교, 유교 서로 싸움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모리님께서 주신 추가 질문입니다. 차별금지는 상식의 영역인데 법 영역에서 인권법 이외의 추가적 징벌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자체가 특별 혜택을 추구하는 법규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처벌법은 더 강화되는 거죠.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냥 놔둬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조심을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애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극질나는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들도 절제를 해줘야죠. 절제를.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싫어하지 않도록 자기들 행동도 조심하고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게 원래 뭡니까 동성애 문제 성차별을 하지 말라 뭐 동성애자 보호하는 게 소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거. 이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바로 그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보호하라는 거. 교수님, 제 생각에 한 가지 추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네. 할 자유가 있다면 안 볼 자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살 자유 할 자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네. 우리가 안 볼 자유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안 볼 자유도 있죠. 실수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유가 성공할 자유도 있으면 실수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알겠습니다. 김현중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요즘 많이 사용한 당근마켓, 그러니까 중고나라 같은 거죠. 중고시장, 중고장터입니다. 개인이 사용한 물건을 판매하는 어플인데요. 당근마켓도 시장의 자생질서로 봐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는 그건 내용입니다. 자생질 질서입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자생질 질서죠. 아주 좋은 질서입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재산권은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 중고 상품에 가서 중고에서 팔아먹더라. 글쎄 그거를 허용해야 되는지 난 아직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장 역할이죠. 네, 중고 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차별금지법에 연관된 질문인데요. 임준호님께서 추가해 주신 질문인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인데요.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예요? 아유, 참. 트랜스젠더요. 트랜스젠더. 예. 네, 성전환자입니다. 예, 성전환자. 예. 성전환자의 군복무 허용해야 합니까? 그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뭐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군복무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 군에 대한 대체 복무를 시키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는 아마 그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모양인데, 그렇죠? 미국 사회 그냥 같은 트랜스젠더가 같이 있는데, 그건 참 그렇습니다. 사실 그건 정말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차영현 님께서도 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트랜스젠더가 그렇게 다 받아들여진다면 여성 육상 경기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분이 뛴다면 이거는 피지컬에 완전한 차이가 있거든요. 호르몬제를 투여한다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이 문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좀 특수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정말 이건 좌파들이 그런 식까지 주장을 한다면 그건 나쁜 짓이죠. 네, 그 인륜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걸 다 폐지시킨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되죠. 음. 이번에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 이제 가상화폐가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화폐로서 자생적인 질서에 부합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찬성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지 않는 면이 있고, 그것이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7천만 원짜리 화폐가 내일 갑자기 1,000원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가상화폐 문제,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상화폐, 나도 칼럼도 2번이나 쓰고 했는데, 가상화폐는 국가가 자꾸 건드리니까 이게 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국가가 자꾸 개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그냥 습관을 붙여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금을 사용하여 화폐로 사용했거나, 그 당시 그 화폐가 등장됐을 때 그게 그렇게 쉽게 그 하나의 화폐로 정착된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무수한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서서히 정착됐는데, 마찬가지로 나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이런 가상화폐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서로 적응을 해가지고 적응을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가상화폐는 현재 그 법정 화폐, 종이돈, 개도 안 먹는 종이돈보다 훨씬 더 그 효력을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있는 가상화폐를 좀 더 다른 식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에 금으로 뒷받침해주자 하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있는 가상화폐는 가치가 좀 그러니까 그걸 금으로 뒷받침해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지금 53분인데요.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셨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못하셨던 부분도 좋고요. 본 강연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자생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생적 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열린 사회, 우리는 열린 사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국가가 규제를 없애라. 자, 규제가 없다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묻거든요.
규제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냐 하는. 그런데 그게 자생식 질서가 뒷받침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자생식 질서를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화적인 문제입니다. 자생식 질서, 진화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기기묘하죠.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기묘합니까? 예? 시장이 커졌다. 사람들이 이게 소규모 사회에서 거대 사회로 갔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거리두기 있죠. 거리두기는 시장이 했습니다. 시장이 먼저 했습니다. 거리둬도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거리두기도. 이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화라고 하는 게, 역시 우리 진화라는 게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 진화 과정에서 시장 경제가 형성됐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뭡니까? 일부 일처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화 과정에서 소득의 분배를 평등하는 방향으로는 도저히 이건 진화적인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죠? 누굽니까?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 하는 얘기 있죠. 근데 계약사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신분사회에서 법비평등사회입니다. 신분사회로서 법평등. 이 신분사회, 계약사회로 전환됐다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신분사회에서 법비평등사회로 전환됐다. 이게 진화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평등으로 됐습니다. 이게 인간에서 만들어놓은, 누가 제작해서 뭐 철학자가 만들어놓은 거 아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형성된 겁니다. 그 법비평등 문제, 이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 중에 하나입니다. 평등. 자유에서 유일한 평등이죠, 사실. 유일한 평등입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형성된 것이 인류를 굉장히 부강하게, 부유하게, 그리고 인류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아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것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본능적인 것은, 인간의 본능은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주의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공부를 안 해도 사회주의 얘기는 얼마든지 사회주의 경제에 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전부 다 본능적인 것. 케인스까지도 케인스의 유효 수요 정책이 있죠. 이것도 사회주의에서 나온 사회주의 발상입니다. 원시사회의 발상이죠. 이게 소위 포크스 에코노미스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민속경제학. 민속의학처럼 민속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제학을 전혀 공부하지 안 해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원시적인 본능사회죠. 그래서 그런 거인데,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건 후천적입니다. 후천적입니다. 말하고 쓰기, 읽기. 이거는 배워야 학습해야 되거든요. 말하기, 쓰기, 읽기. 얼마나 어린애들 말하기, 쓰기, 읽기에 대해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자유주의를 또 역시 후천적인 공부를 해야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질문 보니까 질문 내용들이 좀 뭡니까? 좀 상당히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런데 뭡니까? 좀 더 깊이가,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장점이거든요. 장점. 심오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 두뇌 이론, 하이에크의 정신이론, 센서리 오더 같은 것, 그 다음에 또는 진화적인 인식론 같은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철저히 해놨을 때, 비로소 자유주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임준원 학생입니까? 임준원 학생인데, 네. 학생인데, 뭐 이게 정말 자유주의가 심오한 공부를 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심오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한테 학문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헌신을 하는 것이, 헌신해도 하나도 손해를 볼 것이 없다. 아주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유주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 또 하나, 네. 잠깐만요. 네. 이제 자유주의 연구회에서 자유주의 아카데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유주의 아카데미 회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은, 참석자들께서는 좀
결강을 하시지 말고 열심히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부 다 자유 아카데미 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이 될 테니까 정회원한테는 우리 자유주의 연구회의에서 무슨 보조를 해줄 테니까 세미나를 가는다든지 끈끈한 좀 우리가 스킨십이 필요하거든요. 역시 그 자유주의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 자유주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독서 클럽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면 자유주의 연구에서 큰 돈 보태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돈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애정 어린 잔소리였습니다. 9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저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마다 자유주의자들을 위한 지식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 첫 1강은 민국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고요. 다음 주 9월 25일 8시에는 페르난도 마이크 전 대표님이셨던 정규재님께서 민족이라는 이름의 저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이거 뛰어날 수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과장, 우리 김낙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양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수 선생님, 마이크 되실까요? 예, 마이크 들으시죠. 예, 마이크. 예. 이거 꺼졌구나. 못 들으시고 계신가요? 우리 김현중 선생. 예, 예. 한 말씀하시죠. 아까 도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끼리 회고 한번 하나요? 아유,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정병국 대사님. 정 대사님 계세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강의가 어떻게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 좀 주세요. 난이도.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혜전. 예습하고 들어와서 듣는데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열심히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봉 교수가 계시네? 아닌가? 어려워요? 근데 말 배우기이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거거든요. 말 배우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학문이라는 게 결국 말 배우는 거 지나지 않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아무튼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자꾸 하다 보면 알아듣고 그런 거겠죠. 네. 네, 교수님 이제 정리하시죠. 피곤하실 텐데.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네, 예,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